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의 하늘에는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첫날 전함 한 척이 침몰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그 수는 30척을 넘어섰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고 미사일 발사 능력의 90%가 사라졌습니다. 군 지휘관 40여 명이 동시에 제거되었으며 해군의 주력 함정은 지금도 불길 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단지 일주일 만에 한 국가의 군사력이 거의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사한 지도자의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며 결사항전을 선언했습니다.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란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이란에게 항복은 전쟁보다 더 두려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2월 22일 이란 핵협상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왜 항복하지 않는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버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제기된 지 6일 후인 2월 22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를 향한 합동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 처음 100시간 동안 2,000곳이 넘는 목표물이 타격을 받았고 B-2 스텔스 폭격기가 지하 탄도미사일 발사기지에 2,000파운드급 관통폭탄을 수십 발 투하했습니다. 군 지휘관 4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혁명수비대 해군에 드론 항공모함급 함정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지도자를 잃고 군사력이 크게 약화되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메네이의 차남 모주타바를 차기 최고 지도자로 전격 지명하며 오히려 전열을 다시 정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하메네이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이란은 지도자 선출에 외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왜 이란은 이 상황에서도 항복이라는 선택지를 택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과거 실제로 항복했던 국가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실제로 항복했던 국가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에서 얻은 교훈 때문입니다. 2003년 12월 리비아의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직후였고 카다피는 다음 표적이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방 세계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리비아는 핵시설을 공개했고 국제사찰단의 방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라늄 농축 장비까지 미국의 화물기에 실어보내며 사실상 핵 개발 능력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가로 국제사회 복귀와 경제제재 해제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카다피는 이 결정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서방 지도자들과 악수하는 장면이 언론에 등장했고 유럽 기업들은 다시 리비아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8년 뒤인 2011년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아랍의 봄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리비아 정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퍼졌고 카다피 정권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탱크와 전투기까지 동원해 자국민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나토는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군사 개입에 나섭니다. 서방 전투기들이 리비아 상공을 장악했고 카다피 정권은 공중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카다피는 고향 시르테의 배수관 속에
숨어 있다가 반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그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란 지도부가 반복해서 언급해온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란의 외교관들과 군 지도부는 카다피의 가장 큰 실수가 핵을 포기한 것이었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이라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1990년대에 유엔 무기 사찰을 받아들였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제사찰단은 이라크 전역을 돌아다니며 시설을 조사했고 후세인 정권은 미사일과 화학무기 관련 장비를 폐기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 미국이 실제로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결국 대량 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후세인 정권에는 쿠웨이트 침공과 쿠르드족을 상대로 한 화학무기 사용 등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문제 삼아 온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공의 핵심 명분이었던 대량 살상무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란 지도부에게 매우 강한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사담 후세인은 체포된 뒤 재판을 거쳐 처형되었고 이라크라는 국가는 그로부터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파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이후 물려받았던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 러시아,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안전이 보장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보면 세 강대국이 서명한 문서였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 만한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그 서명국 가운데 하나였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서명이 담긴 약속은 결국 미사일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던 서명국인 미국과 영국은 무기를 지원했지만 직접 군대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카다피 사담 후세인,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세 가지 사례는 하나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무장을 다 내려놓거나 체제를 양보한 대가가 안전이 아니라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란 지도부가 이런 사례를 모를 리 없습니다. 오히려 교과서처럼 반복해서 학습해 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란의 외교관들과 군 지도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리비아 모델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거의 경멸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들에게 항복은 전쟁을 끝내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카다피나 사담 후세인처럼 몰락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선택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는 순간 공격의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교훈만으로 한 국가가 군사적 열세 속에서도 전쟁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교훈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항복을 막으려면 내부에서 그것을 가로막는 구조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란에는 바로 그런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항복하는 순간 무너질 거대한 경제 제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조직이 바로 혁명수비대입니다. 영어로 IRGC라고 불리는 이 조직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에 창설된 군사 조직입니다. 처음에는 혁명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친위대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조직은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거대한 경제 집단과 군사 조직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군대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 최대의 기업 집단이기도 합니다. 석유, 건설, 통신, 금융, 부동산, 농업까지 이란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든 휴대전화 요금을 내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결국 혁명수비대와 연결된 기업들로 흘러 들어갑니다. 테헤란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주체 역시 혁명수비대 계열의 건설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카탐 아란비아입니다. 이 회사는 공항만 건설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정유시설, 철도댐, 가스관, 고속도로 등 이란의 핵심 인프라 사업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간 기업이 맡아야 할 사업을 군사조직의 자회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영향력은 매우 거대합니다. 혁명수비대와 연결된 기업과 재단이 이란 국내 총생산의 25%에서 많게는 50%까지 차지한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이란 경제의 4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가 하나의 군사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기업 집단을 넘어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동시에 결합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출신 인물들이 국회, 정부기관, 지방행정조직에까지 진출하면서 경제사업과 정책 결정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 조직은 단순히 돈을 벌고 있는 기업 집단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핵심 네트워크와도 깊이 얽혀 있는 존재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혁명수비대는 이란에서 가장 큰 고용주이자 가장 큰 발주처이며 동시에 가장 큰 이익 집단입니다. 만약 이 조직이 사라진다면 이란 경제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혁명수비대에게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과 항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패배한다면 군사 장비를 잃고 전함이 침몰하며 미사일 기지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큰 타격이지만 다시 복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복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 이 거대한 경제 제국 전체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제 구조가 항복을 막고 있다면 국민의 힘으로 그것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전쟁이 길어지고 국민들이 지치게 되면 결국 정부를 압박하게 되고 그 압력이 항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공격이 오히려 내부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구조에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란 경제는 이미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생활 물가는 불과 1년 사이 2배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이 3명 중 1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국가 통화인 리알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고 정전이 반복되었으며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까지 겹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거리에는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이 희생되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정권에 대한 불만은 이미 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질 경우 국민들이 정부의 등을 돌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전쟁까지 불러왔으니 이제 그만두라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국기 아래 결집 효과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아무리 정부가 미워도 외국의 폭격기가 자기 나라 하늘에 나타나는 순간 적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바뀝니다. 어제까지 정권을 비난하던 사람이
오늘은 국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CNN이 보도한 이란 시민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확인됩니다. 정권은 싫지만 자기 나라가 공격받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와 외부 세력에 대한 분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외부에 대한 분노가 내부 권력에 대한 분노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모든 이란 국민이 하나로 뭉쳐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란 교민들 가운데에는 이번 공습을 지지하며 거리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권은 내부의 힘만으로는 바뀌지 않으며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시민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폭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반응에는 더 깊은 역사적 기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집단 기억 속에는 1953년이라는 해가 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란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크가 영국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이란의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석유로 이란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금 보면 너무도 당연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영국이 강하게 반발했고 미국의 CIA와 영국 정보기관 EMI6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 모사데크를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 쿠데타 이후 권좌에 복귀한 인물은 파흘라비 국왕이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외국 정보기관의 개입으로 권력에서 축출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깊은 상처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역시 2013년에 이 쿠데타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외부 세력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제거하고 다른 통치자를 세웠다는 기억은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라 이란 사회 전체에 남겨진 집단적 기억이 되었고 이후 이란 정치 담론에서 외세 개입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낳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란 국민들에게는 70년 전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어제까지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조차 외부의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권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이란 국민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 미국이 대신할 문제는 아니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과 외부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 복잡한 심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식은 1980년부터 8년 동안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의 경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했을 때 이란은 국제적으로 거의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이슬람 혁명 직후였기 때문에 미국과도 적대 관계에 있었고 많은 아랍 국가들 역시 이라크 편에 서 있었습니다. 무기를 판매해줄 나라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란은 8년 동안 전쟁을 버텨냈습니다. 양측을 합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이 입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피해만 해도 약 5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복구 비용만 2천억 달러 이상이 필요했고 800억 달러가 넘는 대외 부채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두 나라의 경제를 사실상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란은 정규군만으로는 전선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시지라는 민병대를 동원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수만 명의 10대 소년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 가운데 최소 8,000명 이상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교복을 입어야 할 나이의 아이들이 총을 들고 전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남긴 기억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외부의 침략에 맞서 끝까지 싸웠다는 서사가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거의 모든 도시에는 이 전쟁의 순교자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전쟁을 신성한 방어 전쟁으로 가르칩니다. 이러한 기억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국가가 위협받는 순간 국민들이 쉽게 결집하게 만드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1988년 전쟁이 끝날 무렵 이란의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는 유엔의 휴전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전쟁을 멈추는 것조차 그만큼의 굴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항복이 아니라 휴전이었음에도 그는 그것을 독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항복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의 이란 지도부는 다시는 그 독배를 마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란 국민들 역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내부 결속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지탱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전쟁 비용의 구조 자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의 비용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란보다 미국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이란이 쉽게 항복하지 않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쟁의 경제적 압박은 미국 쪽에서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이 시작된 뒤 첫 100시간 동안 미국이 투입한 비용은 약 37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약 8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를 일본 엔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1,300억 엔에서 1,400억 엔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 1,000억 엔이 넘는 막대한 돈이 중동의 하늘 위에서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항공모함 전단의 운용비용 해상, 보급 동맹국의 공중 지원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실제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이 한 달만 이어져도 약 27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고 3달이 지속되면 800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으로 불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이란이 사용하는 전략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이란이 운용하는 샤헤드 자폭 드론의 가격은 한 기당 약 2만 달러 정도입니다. 일본 엔 기준으로는 약 300만 엔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약 400만 달러, 일본 엔으로는 약 6억 엔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드론 한 기를 막기 위해 드론 가격의 200배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드론 한 기를 확실히 격추하기 위해 요격 미사일이 2발에서 3발까지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드론 한 기를 막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억 엔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300만 엔 정도에 불과한 드론을 수백 기 단위로 보내면 상대는 그 수백 배의 돈을 써가며 방어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란의 계산은 단순합니다. 드론 공장만 계속 돌아간다면 미국의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런 비용 격차는 미국 내부의 여론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미국 내 여론은 이미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CN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0%가 이란 공격과 지상군 파병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은 약 4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지상군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가 60%에 이르는 반면 찬성은 12%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 4,500명 이상이 사망했던 기억은 아직 미국 사회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중동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미국 국민에게 매우 무거운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비용이 계속 쌓이며 미군의 피해가 늘어난다면 이 여론은 더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논리는 다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중동 전역에서 핵 확산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고 그때 이를 막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금의 전쟁 비용이 아무리 크더라도 핵무기를 가진 이란과 맞서는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란은 이러한 구조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란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가능한 한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에게는 또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좁은 해상 통로를 통해 전 세계 해상 석유 거래량의 약 27%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동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의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핵심 통로가 바로 이곳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언급했고 실제로 민간 선박의 항행이 사실상 크게 위축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경우 원유 수입의 약 90%가 이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만약 이 통로가 멈춘다면 주유소의 기름값 난방비 공장의 가동비용 물류와 배송비용까지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거의 모든 가격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 상승할 때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0.3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면전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에서 $120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직접적인 군사 충돌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경제적 압박 카드를 통해 전쟁의 비용을 전 세계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이란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미국 내부에서 또 다른 질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을 계속할 가치가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이유들 위에는 하나의 더 깊은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군사적 계산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항복을 허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이란이 쉽게 항복하지 않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 47년 동안 축적되어 온 국가의 정체성이 바로 그 선택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이라는 국가는 하나의 문장으로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서방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군대에서, 방송과 신문에서, 그리고 도시 곳곳의 벽화와 기념비 속에서 거의 반세기에 걸쳐 반복되어 온 체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란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신들이 강대국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합니다. 테헤란에 있는 옛 미국 대사관 건물의 벽에는 지금도 반미를 상징하는 벽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란 사회에서 반미는 특정 정치 세력의 구호라기보다 공기처럼 스며든 일상의 정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항복이라는 선택은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결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47년 동안 쌓아온 국가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일본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한다면 어떤 충격이 일어날까요? 이란에게 항복은 바로 그와 비슷한 수준의 정체성 붕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맥락 속에서 하메네이의 죽음이 왜 오히려 항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면 체제가 흔들리고 협상의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대의 지도자를 제거하면 남은 지도부가 공포를 느끼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아파 전통에서는 지도자의 죽음이 곧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순교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순교는 체제를 약화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신념을 강화하는 상징이 됩니다. 시아파 이슬람의 핵심 서사 자체가 억압적인 권력에 맞서 싸우다 순교한 지도자의 이야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다 죽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숭고한 승리라는 세계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한 이후에도 이란 지도부는 폭격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화상회의를 열어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회의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체제가 항복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결과 선택된 인물이 바로 하메네이의 차남 모주타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가볍게 평가하며 지도자로서의 무게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지만 이란 내부에서 이 선택이 갖는 의미는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아버지가 순교했다면 아들이 그 유산을 이어받아 끝까지 싸운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이 우리의 지도자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하게 싸워야 한다는 결의로 사건이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런 서사 속에서는 항복이라는 선택이 순교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 순간 희생의 의미가 사라지고 체제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란 정치 환경에서는 항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는 선택은 단순한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신념을 부정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란이 항복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층의 구조가 서로 맞물려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포기했던 국가들이 맞이했던 비극적인 결말이 남긴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항복하는 순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혁명수비대의 거대한 경제 구조가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오히려 내부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국민 심리도 존재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전쟁 비용의 구조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는 거의 반세기 동안 쌓여온 체제의 존재 이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겹이 쌓여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한 겹을 벗기면 그 아래에 또 다른 층이 나타나는 구조와 같습니다. 어떤 한 요소만 제거한다고 해서 이란이 곧바로 항복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5개의 층이 동시에 무너져야만 항복이라는 선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5개의 층이 동시에 붕괴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란이라는 국가 자체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사라지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란은 항복하지 않는가? 어쩌면 그 질문의 답은 매우 단순한 지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란이 바라보는 세계와 미국이 바라보는 세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게 항복은 전쟁을 끝내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게 항복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존재의 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아마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고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주제가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어야만
저희는 앞으로도 국제 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